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부활 2부 26, 27, 28장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25장은 그 페테르부르크의 중하층민들이 사는 바실리և스키 섬 네바강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서울의 한강처럼 네바강의 바실리և스키 섬을 찾아가죠. 네흐류도프가 거기서 이제 인민의지당 소속이던 베라가 부탁했던 사람을 풀어줬어요. 리디아를. 리지아네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흐류도프를 초대한 사람은 리지아가 아니라 리지아의 이모였어요. 그 이모가 베라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리지아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붙잡혀 갔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26장에서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독방은 무섭죠. 리디아가 지하 감옥, 지하 독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진정한 혁명가들에게는 그게 휴식이자 평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이모가 네흐류도프에게 얘기를 해요. 비합법적인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의와 대의를 위해서 끊임없는 불안과 궁핍 속에서 지내요. 그러다가 마침내 체포돼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책임이 벗겨지면 그제야 앉아서 쉬게 되죠. 그들은 체포될 때 솔직히 기쁨을 느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처음에는 리도치카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붙잡히는데 처음 잡히는 사람들은 충격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빼앗기고 거친 대우를 받고 열악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체로 어떤 결핍이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배로 박탈을 당해도 처음 체포될 때 받는 정신적 충격만 없으면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전 22살이었어요. 아이도 하나 있었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죠. 그때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이와 남편과도 떨어지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모든 괴로움이 여기서 본론이 나와요. 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 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 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즉 아무도 딱 자기를 잡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어디 가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감옥에 가서 옷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히고 지하 감옥으로 가서 갑자기 집어넣어요.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죄 때문에 왔어?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요, 아무도.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요만한 그 감옥에 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총을 든 보초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플 총을 든 보초병이 가끔씩 자기를 그 눈구멍으로 엿보곤 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일은 뭐였을까요? 저를 신문하던 헌병 장교가 담배를 피우라고 권했던 거예요. 지금 자긴 잡히는 순간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고 어디 가냐고 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무조건 질질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할 때 자기한테 담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유와 빛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고 임신까지 한 상태를 아이와 남편과 떨어지는 게 너무 괴로운데 딸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중한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무자비하게 떼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상처를 입지 않고 그런 일을 견디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 잡혀갈 때 자기를 물건 취급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사람이고 뭘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를 물건 취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믿고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고 믿던 사람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더 이상 믿지 않게 돼요. 전 그때부터 더 이상 인간을 믿지 않고 저기를 품게 됐어요 하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게 처음 잡혀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이다. 근데 리도치카는 앞에 24장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동료가 잡혀갔나 싶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죠. 본인이 자백한 것도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잡혀간 건데 혹시 나 때문에 잡혀갔나 하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심한 동요로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얘가 자기 목숨을 해치거나 무슨 나쁜 일을 할까봐 긴장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고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젊은 목숨이 망가져야 하나요? 이모인 내가 뜻하지 않게 원인이 돼서 특히 마음이 아파요 하고 이모가 얘기하면서 엄마는 리도치카를 시골에 좀 보내려고 한다. 그럼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모가 네흘류도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 애는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베라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네흘류도프에게 줘요. 근데 이때도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이 얼마나 품위 있게 일을 했냐. 읽어보시고 찢어도 좋고 전해줘도 좋은데 당신의 신념에 부합하다는 쪽으로 행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건 편지에 없어요. 즉 혹시 이 편지를 베라한테 전해주는데 동의하지 못할 얘기가 있다 하면은 찢어버려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찢을지 전해줄지는 당신이 판단해라 하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네흘류도프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네흘류도프는 편지를 읽지 않고 봉한 다음에 부탁한 대로 전달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자, 26장에서는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할 때도 그냥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뜻밖에 얽힐까봐 당신이 읽고 당신의 신념대로 판단하라 하고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부탁하잖아요.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때 인민의지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 신격화하지 않아요. 멋있게 그리진 않지만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층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너무 품위 있고 멋지게 그리죠.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린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흘류도프도 마찬가지였겠죠. 27장은 이제 네흘류도프가 분리파 교도들의 청원서를 가지고 황제에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황제를 통해서 이 청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모부 백작이 조언을 해서 이걸 보가티리오프에게 가지고 와요. 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어요. 지금 시종 무관장이니까 황제 가까이에서 일하니까 황제에게 이 탄원서를 바로 내주기가 편한 거죠. 그런데 보가티리오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찾아왔는데 보가티리오프는 키가 작고 다부진 사내로 편자를 구부릴 만큼 보기 드문 힘을 타고났다. 선량하고 정직하고 솔직한데 심지어 자유주의자이기도 했다.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궁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짜르와 그 일가를 사랑했으며 그 상류층에서 생활하면서도 감탄할 만한 방식으로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일이나 명예롭지 않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해서든 정책에 대해서든 결코 비판하지 않았으며 침묵하거나 마치 고함을 치듯 커다랗고 대담한 목소리로 꼭 해야 할 말을 했는데 그럴 때면 종종 똑같이 커다랗게 웃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략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난 성정이 밝고 솔직해서 긍정적이어서 상류층 사회에 같이 있으면서도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일에는 같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자인데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가 성장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궁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기서 자유주의자라는 거는 러시아 사회의 농노해방 토지개혁부터 많은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서구와 같은 입헌민주제가 돼야 되고 인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든 정책에 대해서든 결코 비판하지 않았고 그냥 침묵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은 아주 큰 소리로 대담하게 했는데 말하고 나서 껄껄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략이 아니라 그의 성격이었다.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와, 지금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타입이 많다 하는데, 이런 보가티리오프를 네흘류도프는 좋아하는 거죠. 근데 보가티리오프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또뽀로프한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더 확실해. 근데 또뽀로프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차황제에게 바로 보여드릴게. 근데 일단 또뽀로프에게 가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걸?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무슨 탄압하는 입장에서 러시아 정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은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성호를 그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묘사되냐. 네흘류도프는 보가티리오프의 힘차고 넓적한 손을 기쁜 마음으로 잡으며 말하고는 언제나처럼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는 무언가에 대해 기분 좋은 인상을 받은 채로 그의 집 현관 계단에서 그와 헤어졌다. 자, 보가티리오프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요. 상류층에 악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뽀로프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하고 갔는데 또뽀로프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자기 임무의 내적 모순을 보지 못하는데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둔하고 도덕적으로 둔감한 인간뿐이다. 또뽀로프는 우둔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둔감하기도 했다. 어떤 모순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몸소 세우셨고 지옥문으로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흔들 수 없다고 교회를 천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소 세우셨고 지옥문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게 무너질까봐 또뽀로프 같은 사람은 인간의 기관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신성한 신의 기관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혹시 무슨 천주교 카톨릭이나 카톨릭 신부나 개신교의 목사나 러시아 정교가 아닌 또 어떤 종파가 이 지옥문도 이기지 못한 교회를 파괴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모순을 또뽀로프는 왜 모를까. 그리고 국가의 폭력으로 교회에서 금지하는 폭력으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 모순을 왜 모를까. 모르고 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기는 종교가 필요 없고 사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민중에게는 필요하다고 믿고 민중을 계속 그 신앙 속에 미신에 가까운 신앙 속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자신의 성스러운 의무로 여겼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어떤 요리책을 보면 개가 산채로 삶아지는 걸 좋아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개들은 이걸 좋아하니까 불쌍해하지 말고 산채로 삶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다고. 그처럼 또뽀로프도 민중이 미신에 사로잡히기를 좋아한다고 확신했다. 아우, 이 문장. 요리책은 그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또뽀로프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중은 미신에 사로잡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 대한 또뽀로프의 태도는 닭에게 모이로 줄 짐승의 사체를 대하는 양계업자와 똑같았다. 짐승의 사체는 너무 불쾌하죠. 근데 닭이 이걸 좋아하니까 먹이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처럼 러시아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타락한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민중은 이걸 좋아하니까 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론, 까잔, 스몰렌스크 이런 데 있는 성모상이 조잡한 우상숭배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권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19세기에 계몽주의가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얘기고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였을 때 일이고 지금은 사실 톨스토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의 우리는
100년 넘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성주의가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더 크게 갖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때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또포로프는 민중이 미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잔인한, 즉 계몽되었지만 무지의 암흑 속에 빠져나오려는 민중을 돕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사용하는 또포로프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가보니까 이제 귀족 여성, 수녀 원장인 귀족 여성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도 러시아의 폴란드 지배나 침략에 대해서 예민한 대목이 나옵니다. 러시아 서부 지역이면은 그 폴란드 쪽이죠. 거기서 카톨릭을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정교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수녀 원장이. 근데 재밌는 게 이 폴란드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쪽으로 쑥 밀어냈어요. 16세기 말에.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정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와서 네흘류도프가 탄원서를 갖고 왔다 했는데 수녀 원장을 이렇게 묘사해요. 2권을 쓴 수녀 원장이 손톱을 청결하게 다듬은 하얀 두 손에 황옥 묵주를 쥐고 베일을 하늘하늘 날리면서 검은 치맛자락을 끌며 집무실을 나와 출구 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술하고 있는 톨스토이 입장이나 네흘류도프의 시선에서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은 그 수녀 원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상류층 여성다운 몸가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묘사를 해주는 거죠. 또포로프에게 탄원서를 주니까 또포로프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폐하의 수중에 들어가면 불쾌한 문제와 논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포로프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 탄원서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당국이 정교에서 이탈한 그리스도교 신자를 회유하다가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조선시대에 대입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대입하면 안 되고 서구로부터 그 계몽주의가 다 들어왔어요. 귀족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아는데 이 러시아 안에서 짜르를 중심으로 러시아 정교가 유지하는 러시아 사회 안에서 순응해야 하는 일,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짜르는 러시아 정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여야 돼요.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좀 모순적인 거를 톨스토이가 앞에서 지적을 한 거죠. 도덕적 둔감성이 있으면은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한다. 즉 교회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것을 전파한다는 것과 그걸 가르침대로 살고 전파하는 방식이 국가의 폭력을 이용한 방식이라는 것, 이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러시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주교와 러시아 주교, 그 지역의 주교와 현 지사가 이 사람들의 결혼이 비합법적이다.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농민의 가족들, 이 정교에서 이탈한 분리교도들이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서로 다른 유형지로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놓겠다, 분산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를 떼어놓지 말아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우리를 떼어놓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또포로프는 이 사건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말릴까 말까 하다가 농민의 가족을 분산시켜서 유형지로 보내라는 결정을 승인한다고 해서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거주지에 그대로 두면 다른 주민들도 정교에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주교가 아주 열성적이어서 그냥 사건이 정해진 방향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포로프가. 그런데 지금 네흘류도프처럼 이 표현이 이 모든
빼제르부르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흘루도프처럼 빼제르부르크에 인맥을 가진 옹호자가 나타났으니 이게 짜르에게 잔혹한 사건으로 보고될 수도 있고 외국 신문에 실릴 수도 있다. 러시아가 과연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인가 하고 외국 신문에 실리면 그건 되게 망신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또포로프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황제가 이 탄원서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잔인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또포로프도 자기가 같이 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조치를 철회하고 그 사람들을 거주지에 복귀시키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흘루도프가 그럼 이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써드리죠. 앉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을 다 이 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모두 각각의 유형제의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다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복귀시키라고 지시를 써요. 근데 네흘루도프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게 분명한 이 남자가 지금 왜 일을 할까? 이 대목이 재밌어요. 또포로프는 계속 관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흘루도프가 하는 말을 귀엽게 여기는 것 같았다. 이런 거 느낀 적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분들이 귀엽게 보는 거예요, 그냥. 네흘루도프가 무슨 말을 하든 또포로프는 국가적 차원의 넓은 견지에서 보면 자기 생각에 전부 귀엽고 편파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 시각에서는 다른 면이 있죠. 어쨌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악수를 해요. 네흘루도프는 악수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나와서 괜히 약수했다. 이 대목이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요. 저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고 흥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조금 무감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나게 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못 만난다는 이 얘기가 엄청나게 잔인하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너무 심한 일을 오랫동안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요. 짜르 시대의 러시아에서조차도 가족을 국가가 떨어뜨려 놓는 건 잔인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짜르 시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에서 70년 넘게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념의 이유로 휴전선이 그어지고 나서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가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식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죠. 그리고 둔감해졌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때 그걸 겪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잔인함의 정도가 이게 잔인한 일이라는 거를 익숙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도 그냥 옛날 일인 거예요, 이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더욱 6.25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잔인했다는 남북한이 공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계의 어떤 나라에 70년 넘게 같은 민족인데 수천 년을 같은 민족사를 공유하면서 역사를 그 민족이라고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민족이 아니어도 돼요. 가족을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70년 넘게 휴전선을 긋고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나라를. 야, 74년째 그러고 있어 하면 어우 독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만약 한반도가 아니고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남미나 어디에서 어떤 나라는 그러고 산대. 그래서 70년 넘도록 자기 엄마를 다시는 못 봤댄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죽은지도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댄다. 이러면 정말 이상한 나라다.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짜르 러시아에서도 분리교도, 러시아 정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족을 뿔뿔이
흐트러뜨려서 유형지로 보내는 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고 외국 신문에 날까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헤어지는 것, 그리고 이 앞에 리도치카에서도 그랬잖아요. 처음 잡혔을 때 그 이모가 가장 충격받은 게 자기 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를 물건처럼 데리고 가더라 하는, 거기서 받았던 심리적 충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6.25 전쟁 이후 가족을 못 만나게 했던 74년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게 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에서 선이나 다정함에 대한 그 감수성을 얼만큼 떨어뜨렸을까.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헤어지게 하는 것, 국가의 공권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혹시 너무 오랫동안 둔감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둔감해지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크게 다친 어떤, 꼭꼭 닫혀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집단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공히 마찬가지죠. 그거는 남북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귀엽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물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학생 인권이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여성의 문제나 우리 마을의 어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나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나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그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는 티끌 같은 얘기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은 정말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네 하고 귀엽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 올바르게 사는구나, 참 착하구나, 그래. 그러면서 그걸 귀엽게 바라본다는 이 표현이, 관대한 미소를 짓고 귀엽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 표현이 네흘류도프는 모욕적이었던 거죠. 또포로프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잔인한, 도덕적으로 무감한 그 행동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이 저는 많은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앞세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흔히들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것도 딱 포착해내죠. 넓은 견지에서 보면 전부 귀엽고 편파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포로프에게 나오면서 네흘류도프가 네흘류도프의 독백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 부활이 나왔을 때 당시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정의를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고 민중을 교육하는 여러 기관의 활동 대상인 모든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었다. 네흘류도프는. 정의를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고 민중을 교육한다는 이 기관들이 활동하는 대상. 그 사람들은 면허 없이 술을 매매한 죄로 처벌받은 부녀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젊은이, 어슬렁거리고 다닌 죄로 처벌받은 불황자, 방화죄로 처벌받은 방화범, 횡령죄로 처벌받은 은행가, 단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경찰이 가뒀던 불운한 리지아, 정교를 문란하게 한 죄로, 러시아 정교를 처벌받은 분리파 교도, 헌법을 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구르케비치. 구르케비치라는 성이 이게 폴란드 개성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어 투옥되고 유형을 가게 된 것이 결코 정의를 무너뜨리거나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단지 관리와 부자들이 민중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를 누리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렷하게 네흘류도프의 뇌리를 스쳤다. 진짜 과격하죠. 면 없이 술을 판 농촌 안악, 시내를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 도둑, 전단지를 은닉한 리지아, 미신을 타파하는 분리파 교도가 모두 이 상류층에게는 방해물이었다.
그래서 이모부부터 원로원 의원들과 또뽀로프, 각 부처 책상 앞에 앉은 체구가 작고 말쑥하고 공손한 신사들에 이르는 그 모든 관리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그저 어떻게 해야 이 위험 인물들을 제거할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는 게 네흘류도프 눈에는 너무도 분명해 보였다. 그렇게 무고한 한 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 죄가 있는 10명을 사면한다는 원칙도 무시했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면 싱싱한 부분도 다소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정말 위험한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하지 않은 10명까지 형벌을 통해서 제거했다. 정말 안 될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모르겠어요. MZ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윗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인혁당 사건 같은 게 일어나도 경제 발전이 되면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을 편한 대목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을 러시아 정교가 국교일 때도 삭제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소비에트에서 이 부활을 혁명가들을 멋지게 묘사한 것 때문에 높이 평가하면서 또 여기서 빼버린 게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때 빼버린 게 없었나요? 거기서도 빼버리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소설이에요.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감동을 받고 있는지 더 다른 감동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무고한 한 명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죄가 있는 10명을 사면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위험한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하지 않은 10명도 제거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이 엄혹한 너무나 그 잔인한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잔인한 통치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국가 정책과 어떤 국가기관 사람들만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각각의 양심, 도덕적 감수성 안에서 이런 면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가족이 70년 넘게 못 만났다고 해도 아니 뭐 그땐 전쟁이니까 그 사람만 그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네흘류도프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간단하고 분명해져요. 근데 이 대목은 제가 열린 책들로 읽을게요. 뭔가 설명이 정서적으로 쭉 끌어올리는 건 전 확실히 위음사의 연진이 선생님 번역이 좋은데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문학동네가 좋다고들 하시는데 문학동네가 묘사가 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열린 책들 여기 선생님이 이대우 선생님 번역 열린 책들 번역이 또 그런 대목에서는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이 대목을 이 중요한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기 위해서 10사람의 죄인을 용서하라는 원칙을 지키는 대신 그쵸? 훨씬 편하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건강한 부위까지 도려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인물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고한 10사람을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제거한 것이다.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은 네흘류도프에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했다. 지금 이 설명이요.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인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인정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네흘류도프는. 그렇게 복잡한 현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무서운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니. 정의나 선이나 법률이나 신앙이나 종교 같은 말들이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 가장 야비한 탐욕과 잔악성이 숨어 있다니. 이게 너무 간단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인정하는 걸 망설이게 된다. 이게 또 톨스토이의 매력이죠. 이런 점은.
이렇게 명쾌하게 정말 종이장 하나로 흑백을 구분하듯이 이 지금까지 자기가 베체르부르크에서 만난 이 모든 모순을 설명하기는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느꼈지만. 자, 이제 28장은 어떻게 되냐? 28장은 마리에트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이제 모스크바로 떠날 수도 있는데 마리에트한테 극장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흘류도프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극장을 향했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며 내가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 그다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 더 시험해 봐야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리에트를 마음이 흔들린 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연미복 차림을 하고 극장에 갈 때는 다들 화려하게 입잖아요. 부르의 작품 동백의 여인, 춘희라고 번역됐죠. 알렉산드르 뒤마의 작품. 춘희의 2막 중간에 도착했다. 그러면 춘희면 라트라비아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라트라비아타는 오페라고 이 춘희는 뒤마가 쓴 소설을 가지고 뒤마가 또 희곡으로 바꿔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직접 희곡으로 각색을 해서 이게 연극으로도 인기를 상당히 얻었대요.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폐결핵에 걸린 여인이 죽어가는 장면을 외국 여배우가 새로운 연출로 보여주고 있었다. 뭐 프랑스어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에트의 1층 특별석으로 가요. 그래서 이 특별석으로 가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쭉 묘사하는데 특별석에는 마리에트와 어떻게 나오냐면 잘생기고 키가 큰 남자 한 명은 마리에트의 남편인 장군이었다.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엄격한 표정에 매부리코를 지녔고 이렇게 군인풍으로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한 커플이 있었어요. 여자와 남자. 근데 여기서 마리에트는 어떻게 입고 있었냐? 우아하고 날씬하고 고상한 마리에트는 가슴과 목을 드러낸 차림이었다. 여길 다 드러낸 거죠. 목부터 비스듬히 사선을 그리는 균형 잡힌 탄탄한 어깨를 지녔고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에 검은 점이 있었다. 마리에트는 즉시 고개를 돌리더니 네흘류도프에게 부채로 자기 뒤편 의자에 앉으라고 가리키고는 반가움과 감사가 섞인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네흘류도프를 향해 미소 지었다. 네흘류도프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여기서 이렇게 묘사돼요. 반가움과 감사가 뒤섞인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 그리고 이제 남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의 소유주의자, 주권자의 모습으로 자신만만하게 웃고 고개 숙이고 하는 거죠. 마리에트가 남편하고 네흘류도프를 서로 인사시키고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떠났어야 하지만 당신에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에트가 나를 보는 건 싫다 해도 이 멋진 배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혹은 나는 안 보고 간다 해도 이 멋진 배우들은 보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흘류도프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마지막 장면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해서 남편도 끄덕이니까 네흘류도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불행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 장군이 그래요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장군의 눈이 점점 더 냉소적인 웃음을 띄었다. 네흘류도프가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갇혔다가 풀려난 여자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더군요. 하니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여자. 그러니까 장군이 그렇군요. 그 여자가 석방될 수 있다고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은 기쁘다고 얘기했는데 네흘류도프가 보기에 콧수염 밑으로 보이는 입술은 이제 완연히 냉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가서 담배 한 대 좀 피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우리 부인하고 둘이 있어. 그리고 잠깐 나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러. 그럼 이 장군의 냉소는 뭘까요? 톨스토이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짐작하죠. 와서 멋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와서 친한 척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뭔가 교도소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 극장에 와서 자기 부인 뒤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뭐 그냥 예쁜 여자 따라다니고 와가지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면서 말을 멋지게 하네 하고 냉소적인 웃음일 수도 있고 남편의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네흘류도프를 어리게 보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 원래 냉소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흘류도프는 느껴요.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이 장군이. 근데 네흘류도프는 마리에뜨가 꼭 오라고 했잖아요. 극장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리에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굳이 말하려 하지도 않았고 연극에 대해서만 농담할 뿐이었다. 연극이 네흘류도프에게 특별히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네흘류도프는 깨달았어요. 나한테 할 말이 전혀 없었구나. 그냥 어깨와 작은 점, 이 매력 넘치는 야회복 차림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혐오감만 느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이제껏 모든 것을 덮고 있던 매력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매력이 남아있어요. 그 베일에 쌓여있는 매력이 남아있는데 베일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베일 아래 감춰져 있는 걸 나는 보고야 말았다 하죠. 네흘류도프는. 마리에뜨를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죠.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쟁이인데다가 숱한 사람들의 눈물과 목숨을 희생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남편과 사는 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제 네흘류도프에게 나의 처지와 내가 살고 있는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돈해요 라든지 뭔가 이 세상에서 당신과 나만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는 듯한 그 모든 제스처와 말, 이게 거짓이고 마리에뜨가 바라는 건 그저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도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냥 끌리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지갯빛의 성적 이끌림.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았다. 근데 그 모습이 혐오감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또 끌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떠나려고 모자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그대로 앉았다. 하지만 마침내 남편이 짙은 코수염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은인인 척 거들먹거리면서 리도치카를 풀어준 거니까요. 경멸 어린 눈으로 네흘류도프를 흘낏 쳐다보자 네흘류도프는 문이 닫히기 전에 복도로 나와서 외투를 찾은 뒤 극장을 떠났다. 인사하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장군이 왜 냉소했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감옥의 모순을 얘기하고 죄 없는 정치범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더니 또 결국 우리 부인 보려고 너 지금 여기 온 거잖아.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참, 이러면서 이제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본 거죠. 네흘류도프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넵스키대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가는데 거리의 여자를 봐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늘씬한 여자, 도발적으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네흘류도프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이거 아까 극장에서 마리에뜨가 나한테 보낸 미소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서 네흘류도프는 막 길에서 서성여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리에뜨가 처음 웃었을 때 그거를 네흘류도프는 반가움과 감사가 뒤섞인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날 페테르부르크를 떠나지 않고 이 극장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에 대한 감사와 반가움으로 이해했는데 거리의 여자가 자기를 보고 미소 지을 때 보니까 아까 마리에뜨 미소랑 똑같단 말이에요. 즉 그냥 성적인 이끌림으로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자기에 대한 감사나 뭔가 기니 할 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착각한 거죠. 근데 착각한 것 때문에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흘류도프는 본인도 끌렸잖아요. 거부하지 못했잖아요. 남편이 와서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부끄러워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미소든 그 미소든 의미는 똑같아. 노골적으로 차라리 이 거리의 여자는 날 원하면 가져,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만 극장 속의 마리에뜨는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이 여자는 가난 때문에 이러지만 마리에뜨는
무서운 정욕으로, 아름답고도 혐오스러운 무서운 정욕으로 장난을 치면서 즐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 여자가 악취나고 더러운 물이라면,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악취나고 더러운 물을 준다면 극장의 마리에트는 흘러들기만 하면 알아차릴 새도 없이 죽을 수 있는 독이지. 막 이러면서 네흘류도프는 본인이 그 귀족 회장 아내하고 있었던 불륜이 있었잖아요. 그 부끄러운 기억이 막 다시 떠오르고, 무엇가 선이고 악인가, 이 동물성이 미적이고 시적인 탈을 쓰고 경배를 요구하면 우리는 동물성을 우상화하고 그 속에 빠져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게 돼. 그땐 끔찍하지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 마지막 대목도 열린 책들로 읽겠습니다. 이 28장의 마지막이 참 이 베체르부르크를 떠나기 전에 네흘류도프의 이야기예요. 지금 네흘류도프는 궁전, 위병들, 요새, 강, 보트, 증권시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이 야수성, 동물성의 특징에 대해서도 정욕, 성욕도 이 동물성에 들어가는 거겠죠. 톨스토이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을 이 사실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자, 베체르부르크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지상에 휴식을 주는 평온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쾌하고 부자유스러운 빛이 희미하게 감돌듯 네흘류도프 마음속에 휴식을 주던 무지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세상에서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모두 하찮고 추악한 것에 불과하며 이 모든 광채와 사치는 이제 익숙해지고 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매력으로 장식해서 장엄한 모습으로 과거의 죄악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네흘류도프는 그런 사실을 잊고 싶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베체르부르크를 비추는 빛의 근원을 알 수 없듯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한 빛의 근원 또한 알 수 없었고 그 빛이 희미하고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속에 드러난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 마지막 대목이 베체르부르크의 마무리를 하는 대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네흘류도프가 베체르부르크에 갔을 때는 백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구력으로 6월 초에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가는데 그 시베리아로 가기 전에 탄원을 하러 온 거잖아요. 카츄샤를. 그럼 이게 5월 중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러시아 구력이기 때문에 신력으로 바꾸면은 요 시기가 6월 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달력으로 6월 초면 딱 베체르부르크의 백야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야여서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평온한 어둠이. 그리고 이 부자연스러운 빛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는 거예요. 백야의 빛. 그런데 그 묘사를 하면서 이 거대한 악을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놓고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악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걸 네흐류도프가 이걸 보고 싶지도 않고 잊고 싶었는데 우리 이 대목 1부의 앞부분에 나왔죠. 네흐류도프가 배심원으로 카츄샤를 만나고 나서 그 밤에 여러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사도 바울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한 번 더 다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베체르부르크의 백야에서 어둠이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는 곳에서 명백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베체르부르크 백야 빛의 근원을 알 수 없듯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 마음의 빛의 근원 또한 알 수 없었고 이 빛이 희미하고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속에 드러난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베체르부르크 여행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다시 가봅시다. 백야에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깜깜해져요. 밤중에 안 깜깜해져요. 그래서 이게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나 그날이 오면 밝히 볼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지금 네흘류도프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의 빛, 양심의 빛이 어스름한 빼찌르부르크의 백야처럼 무언가를 느끼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것, 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빼찌르부르크의 백야와 결합이 되면서 그 빛이 희미하고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속에 드러난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카추샤를 만납니다. 29장부터는 카추샤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그래서 오늘 26장. 감옥에 처음 잡혀가는 사람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물건 취급을 받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걸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에 가서 고문당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고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사람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 극복하는 게 시간이 참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톨스토이의 책에서 비슷한 걸 읽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다시 보가티리오프처럼 상류층인데도 그 농민의 천진함이 있는 상류층이죠. 그 표현 너무 좋았거든요. 상류층인데 나쁜 일엔 희한하게 관여하지 않고 밝고 좋은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그 묘하게 함께 어울리는 사람. 화이부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친구를 만나면서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 또포로프 자신의 폭력으로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를 본인은 정교의 어떤 것도 믿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겐 민중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질서를 지키도록 폭력을 쓰고 있는 사람, 강요하고 있는 사람. 또포로프를 통해서 본인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귀엽게 보고 있는 네흘류도프 같은 사람은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네흘류도프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험인물을 제거하는 것에 이 국가폭력을 다 사용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상류층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마지막에 토를 달아놓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거를 이해해도 되는 걸까? 정말 이게 단순한 걸까? 이렇게 하면서 다 믿어지진 않는다 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28장은 드디어 마리에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제가 30대 이하는 제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했던 바로 그 마리에트를 네흘류도프가 다시 찾아갔을 때 사실은 할 말도 없었고 그냥 자기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유혹하는 미소를 지었던 것뿐인데 네흘류도프는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두면서 자기하고 정말 어떤 둘만 통하는 영원히 통하는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갔다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실망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더 부끄러운 건 본인 또한 성적 이끌림으로 거기까지 갔으면서 다른 포장을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빤히 알고 보면서 계속 경멸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리에테의 남편.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네흘류도프는. 그 본인의 부끄러움까지 느끼고 나서 마지막에 어스름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편안한 무지의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는 그 상태, 자기 마음의 빛의 상태를 빼찌르부르크 백야에 비유를 하면서 빼찌르부르크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자, 이게 네흘류도프의 빼찌르부르크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이제 다음 장이면은 모스크바, 카추샤에게 넘어가죠. 빼찌르부르크에서 결국 깨달은 거는 역시 눈을 감을 수 없다. 이 마음의 빛이겠죠? 어스름한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춰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참 짧게 하는 거 힘드네요. 다음에는 카추샤 이야기로 가보죠.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